우리 동네 시티은행 지점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거래해온 곳이었습니다. 처음 작은 건설회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은행과의 인연은 각별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점장부터 창구 직원까지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최근 들어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그런 정겨움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은행 입구에 들어서자 처음 보는 경비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는커녕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서 못마땅함이 역력했습니다. 낡은 등산복과 바랜 운동화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이 은행의 플래티넘 VIP 고객이라는 사실은 몇몇 관리자급 직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알리지 않았던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처음으로 이런 나의 신념이 순진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작은 건설회사를 시작했을 때 이 은행에서 받았던 따뜻한 미소와 격려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허름한 차림이었는데도 직원들은 진심 어린 친절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행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첨단 기기들 사이에서 사람의 온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대기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은행 안은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저를 힐끗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번호는 127번이었습니다. 창구에서는 89번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1시간 정도면 충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순서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90번, 91번, 그리고 갑자기 134번이 호출되었습니다. 뒤에 온 사람들이 먼저 처리되는 것을 보며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파 자세를 고쳐 앉을 때마다 직원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젊은 사람들은 곧바로 VIP 라운지로 안내되었고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응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저려 일어나 걸어보기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경비원이 수상한 사람을 감시하듯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제가 은행의 불청객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호출되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시려고 하시나요? 통장 정리를 부탁했더니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통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기계에 넣고 빼는 동작이 거칠었고 다 됐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려는 제 모습에 직원은 뒤에 기다리는 손님이 많다며 재촉했습니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30년간 이 은행을 이용하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차가운 대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직원이 경비원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경비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업무를 보실 게 아니면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 때도 이 은행은 늘 따뜻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도, 공사 대금이 밀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곳의 직원들은 늘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낡은 운동복 차림이라는 이유로 받는 모욕적인 대우는 30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낡은 등산복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플래티넘 VIP 카드가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창구 직원 앞에 카드를 내려놓으며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500억 전액 인출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던 직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내쫓으려 하던 경비원은 땀을 닦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지점장실로 달려갔고 곧이어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김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주셨네요. 무슨 일이시기에?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하려 했지만 손을 저어 거절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은행만 거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 주인이었고 나중에는 회사 사장이 되었지만 한 번도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기에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타오고 다른 이는 의자를 닦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세다며 온도를 조절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친절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창구의 젊은 직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구석에서 땀을 닦으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점장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이중성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에 서운함을 식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장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500억 전액을 한 번에 인출하시겠다고요? 은행이 발칵 뒤집힐 텐데요. 변호사의 말처럼 이미 은행 본점에도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담보도 없는 저에게 기회를 주었던 옛 지점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밤늦게까지 함께 고민해주던 직원들도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모두 달라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VIP 카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재산으로만 판단하는 곳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행에서 분명 만류할 겁니다. 본점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하러 올 수도 있어요. 지점 실적의 40%가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건 엄청난 타격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은행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곳으로요.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결정을 축복이라도 하듯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새로운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거래해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은행 입구에 들어서자 젊은 경비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저 허름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직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양복 차림의 사업가, 작업복 차림의 인부, 교복 입은 학생까지 모든 손님들에게 똑같은 미소로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자 단정한 차림의 여직원이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조바심 내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예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500억이라는 거액을 예치하기 전에 이 은행의 서비스가 정말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소액을 입출금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다른 시간대에 방문했고 각기 다른 직원들과 마주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직원들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나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진심 어린 미소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장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500억 이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지점장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태도는 변함없이 정중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티은행 본점 15층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긴급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지역 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500억 전액 인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VIP 고객을 우리 직원들이 겉모습만 보고 홀대했다고 합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저의 거래 내역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거래 기록, 매년 늘어나는 예금액, 한 번도 연체 없었던 대출 기록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한 지점의 VIP 고객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예금, 인출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해당 지점의 연간 실적 40%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고 지점장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은행장은 책상을 치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30년 고객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사과 대책팀을 꾸리고 본점 임원들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세요. 어떻게든 만류해야 합니다. 지점 직원들은 그날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을 강화했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지침이 전 직원들에게 하달되었습니다. 본점에서는 세 차례나 임원들이 자택으로 찾아왔습니다. 매번 정중히 사과하며 조건 없는 특별 우대를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중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지점장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창구 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되었고 경비원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이 사건은 금융계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티은행의 VIP 고객 이탈 사태는 금융감독원의 고객 응대 서비스 전면 점검으로 이어졌고 여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 달 뒤 우연히 들른 시티은행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는 경비원이 모든 손님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고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의 복장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로비에 특별한 문구를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고객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닌 신뢰로 결정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행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은행들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고객 응대 교육이 강화되었고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VIP 고객 관리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외형적인 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융권을 넘어 다른 서비스 업계에도 전해졌습니다. 백화점, 호텔, 식당 등 여러 업종에서 고객 응대 방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많은 기업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에 이 이야기를 넣어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현장 근로자든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이든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불편한 경험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같은 등산복을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은행에서 더욱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직원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은행의 직원들은 제가 VIP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처음과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성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경제신문사에서 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외모로 판단한 VIP 고객 서비스의 실태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면 전 직원이 평상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작업복, 운동복, 청바지 등 자유로운 복장으로 하루를 보내며
서로의 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시티은행의 옛 지점을 지날 때면 가끔 발걸음을 멈춥니다. 30년의 세월을 함께 했던 곳이니까요.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종종 편지를 보내옵니다. 은행의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직원들의 인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전해주곤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벽 5시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산책을 나섭니다. 이제는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젊은 직장인부터 은퇴한 노인들까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한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신데도 왜 비싼 옷을 입지 않으시나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옷은 내 몸을 가리는 것일 뿐이지만 행동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에 있다는 걸 평생 잊지 말아주렴. 새로운 은행에서는 이제 제가 산책하는 회장님으로 통합니다. 직원들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따뜻한 차를 건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500억의 자산가가 아닌 그저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이웃일 뿐입니다. 시티은행 사건 이후 많은 기업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직원 교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말을 전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것이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회사 일선에서 물러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 은행들을 방문합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테스트가 아닌 그저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또 다른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서로의 진심을 볼 수 있기를. 8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제 프렌치 레스토랑은 창업 20주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2스타를 유지하며 국내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한 곳이었죠. 매일 저녁이면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찼고 한 달 전에는 예약도 어려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메인 주방장인 박민수 셰프가 사직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죠. 10년을 함께한 셰프였기에 만류하고 싶었지만 그의 꿈을 위한 선택이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달 뒤면 레스토랑 20주년 기념 갈라 디너가 예정되어 있었고 미식 평론가들과 VIP 고객 100명이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경력 10년 이상, 프랑스 현지 경험 필수, 와인 페어링 전문가 등 최고 수준의 자격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면접은 8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쟁쟁한 경력의 셰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를 지낸 분, 제가 평소 존경하던 프랑스 셰프의 제자, 유명 호텔 총주방장 출신 등 화려한 이력의 지원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고 두꺼운 포트폴리오와 추천서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통성과 현대적 해석을 논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면접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이미 마음에 드는 후보를 몇 명 골라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면접자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구겨진 흰 티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양팔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덥수룩한 수염은 며칠째 손질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걸음걸이는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력서 대신 낡은 가죽 수첩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20년 일했습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히 적힌 프랑스어 레시피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식 서류나 추천서도 없었죠. 바로 불합격을 통보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니스의 작은 골목에 있는 레스토랑 사진이었죠. 이게 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슐랭은 없었지만 20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레스토랑의 위상을 생각하면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려는 순간 그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 요리로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에서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주방은 성역과도 같은 곳입니다. 까다로운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고 모든 도구와 재료는 정해진 위치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셰프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으로 안내하자 그는 먼저 손을 씻고 위생 장갑을 끼더니 조리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빠르게 재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완숙 토마토, 마늘, 양파, 허브류. 특별할 것 없는 기본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예술가의 붓질처럼 섬세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가 범상치 않은 실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마토는 껍질을 벗겨 정성스레 으깼고 마늘은 얇게 슬라이스의 올리브유에 천천히 졸였습니다. 허브는 잎만 골라내어 다지면서도 순간순간 냄비의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25분쯤 지났을 때 주방에는 황홀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파스타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정확히 7분, 그리고 소스와 버무리다 하는 과정까지 완벽했습니다. 프로방스 스타일의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제가 니스에서 20년간 가장 많이 만든 요리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파스타였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었고 특별한 재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토마토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마늘의 향, 올리브유의 풍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요리에는
기교를 부리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가 봐왔던 화려한 프렌치 요리들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프로방스 요리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파스타를 먹은 후 그를 사무실로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을 펼치며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루이입니다.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의 한국말이 서툰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니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15살 때부터 마을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그는 니스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수습 셰프로 일했습니다. 당시 찍은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 주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요리 학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대신 주방에서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죠. 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야채를 썰고 스톡을 만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주방장님의 눈에 들어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의 오른팔에 있는 문신은 화상 자국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대 시절 뜨거운 오일이 쏟아져 생긴 상처였죠. 왼팔의 문신은 자신의 레시피를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몸에 새긴 것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30대에 그는 자신만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골목 안쪽의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의 요리를 맛본 손님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미슐랭의 별은 없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프랑스 전역의 미식가들이 찾아오는 숨은 맛집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제자에게 넘기고 한국에 왔죠. 어머니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와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장루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그의 요리에서 느꼈던 깊은 정성과 진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채용하기로 한 결정은 주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총지배인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걱정했고 마케팅 팀장은 그의 외모가 미디어 노출에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셰프 지원자들의 화려한 경력서를 들고 와 비교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한 끼 식사에서 느낀 진정성은 어떤 경력서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20주년 갈라 디너 전까지 한 달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자고 했죠. 장루이는 첫날부터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까다로운 프랑스 현지 공급업체들과 직접 통화하며 최상의 재료를 고르기 시작했고 주방의 동선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기존 레시피는 존중하되 조리 과정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하나둘 개선해 나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요리사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실수에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대신 직접 시범을 보이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리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재료가 익어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겁니다. 주방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긴장된 공기는 사라지고 차분하면서도 활기찬 에너지가 흘렀습니다. 직원 식당에서는 장루이가 만든 직원 특선 메뉴가 인기를 끌었고
그의 덥수룩한 수염과 문신도 어느새 주방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슐랭 평가단에 예고 없는 방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루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시그니처 디시인 프로방스 스타일 토마토 파스타를 포함해 총 5가지 코스를 준비했죠. 평가단 중 한 명이 주방으로 들어와 장루이를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30년 전 니스에서 그의 레스토랑을 다녀갔던 손님이었습니다. 이 맛이 여기서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습니다. 변하지 않은 가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스토랑 20주년 갈라 디너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장루이는 주방 전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평소의 수염을 깔끔히 정리하고 새 셰프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양팔의 문신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내일의 메뉴는 프랑스 남부 시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고 복잡하지 않지만 깊이 있는 맛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갈라 디너 당일 레스토랑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미식 평론가들과 VIP 고객 100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장루이의 수염과 문신을 의아하게 쳐다보았고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코스부터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프로방스 해안가의 아침이라는 제목의 요리였는데 겉보기에는 단순한 해산물 요리였지만 니스 현지의 맛을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코스에서는 한 원로 평론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니스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맛봤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이런 정직한 요리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마지막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된 후 장루이는 주방 직원들과 함께 홀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미디어에서는 진정성 있는 요리의 귀환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난 후 장루이는 주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어요. 갈라 디너 이후 레스토랑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특별 칼럼을 통해 저희 레스토랑을 소개했고 장루이의 진정성 있는 요리 철학은 미식계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예약은 6개월 전부터 마감되었고 취소 대기자 명단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레스토랑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루이는 기존의 화려한 플레이팅과 값비싼 식기들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대신 프로방스의 소박한 도자기와 나무 그릇을 들여왔죠. 음식의 본질을 가리지 않는 그릇이 진정한 그릇입니다. 주방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긴장감 속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루이는 매일 아침 전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모든 요리사들에게 자신만의 레시피 수첩을 만들도록 권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문신과 수염을 문제 삼던 기자들도 그의 요리와 철학을 접하고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방송사는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요리사들의 변화였습니다. 화려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꿈꾸던 그들이 이제는 요리의 본질과 정직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루이의 양팔에 있는 문신처럼 그들도 자신만의 요리 철학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루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주방 앞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갔습니다. 손님들이 레스토랑에 들어서기 전 우리가 사용하는 허브와 채소들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환대의 시작이니까요. 갈라 디너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저녁, 한 노인 부부가 예약 없이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그들을 본 리셉셔니스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만석인데다가 캐주얼한 복장으로는 입장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장루이가 노부부를 보더니 갑자기 달려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30년 전 니스에서 그의 첫 레스토랑을 시작할 때 도움을 준 은인이었습니다. 프랑스인 할아버지와 한국인 할머니였죠. 이분들은 제가 니스에서 가게를 얻을 때 보증인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당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는데 단지 제 요리를 맛보시고 저를 믿어주셨죠. 장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부부는 한국에 사는 딸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장루이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장루이는 즉시 주방으로 달려가 직접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메뉴에 없는 30년 전 그들에게 처음 선보였던 요리를 재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레스토랑을 열 때 선보였던 메뉴입니다. 그때는 서툴렀지만 이분들은 제 요리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셨죠. 장루이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닦았습니다. 노부부는 첫 숟가락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맛 그대로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셰프가 될 줄 알았단다. 할머니는 한국말로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널 믿어준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그날 밤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노부부의 식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장루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가능성을 믿어준 은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노부부의 방문 이후 우리 레스토랑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장루이는 직원 교육 시간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주 한 명의 손님을 무료로 초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겉모습으로 판단받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모시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품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죠. 하지만 장루이는 단호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손님은 청소부 아저씨였습니다. 매일 새벽 레스토랑 앞 거리를 쓸던 분이었죠.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장루이는 최고의 코스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손수 테이블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두 번째는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학생의 눈물 어린 미소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손님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보지 않게 되었고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셉셔니스트는 드레스 코드 규정을 자발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했고 모든 직원이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요리사가 울면서 장루이를 찾아왔습니다. 셰프님, 저는 요리사가 되기 전에 문신 때문에 많은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문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도 저의 일부니까요. 장루이는 그날 모든 요리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요리에 담깁니다. 상처도, 꿈도, 열정도 모두 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세계적인 미식 잡지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레스토랑이 미슐랭 3스타를 받게 된 것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루이는 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취재진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요리사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신이 있는 셰프, 장애가 있는 서버, 이주 노동자 출신의 주방장. 겉모습은 달랐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요리 철학을 가진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진정한 미식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장루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편견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그 가치를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미식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유명 레스토랑들도 하나둘 드레스 코드를 없애기 시작했고, 요리사 채용 시 외모나 학벌이 아닌 실력과 열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루이의 요리 교실에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급 요리의 비법이 아닌 음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경험이 요리의 깊이가 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마음의 식탁 행사였습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초대해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여러 레스토랑으로 퍼져나갔고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어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종종 장루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그의 낡은 청바지와 문신만 보고 판단했더라면 이 모든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 전 장루이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레스토랑 2층에 요리 학교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요리 학교가 아닌 편견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니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심과 열정을 보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학교는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기수 학생들 중에는 이주 노동자, 전과자, 장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요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장루이의 문신은 이제 우리 레스토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가린 문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왼팔의 레시피 문신은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학교 1기 졸업생들의 팝업 레스토랑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요리에는 각자의 상처와 꿈,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루이는 졸업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완벽한 맛이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요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식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도 우리 레스토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값비싼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만이 아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장루이가 늘 말하듯이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리를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